결국 탄수화물이 중독을 일으키고 거의 마약 수준의 중독을 일으킨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무슨 밥이 중독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탄수화물은 중독을 많이 일으켜요. 제가 이제 병원에 찾아오시면 24시간 혈당 측정기를 채워드려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하나같이 전화가 옵니다. 내 몸이 왜 이 지경이 됐죠? 이래요. 나는 당뇨가 아닌데 왜 내 혈당이 200까지 올라가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혹시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올해는 꼭 살을 빼겠다, 다이어트에 성공해 보겠다 이런 결심 해보신 적 있으시죠? 꼭 살이 막 굉장히 많이 찐 사람이 아니더라도 건강을 위해 몸을 가꾸기 위해 다이어트를 또 결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다이어트를 결심한 사람은 많아도 그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요. 이거 왜 그런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25년간 비만을 연구하고 치료해 오신 다이어트 멘토이시자 토탈 리셋 이 책의 저자이신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 원장님을 모시고 날씬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분당에서 닥터리 가정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입니다. 저는 건강한 다이어트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닥터리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려 25년 동안 수많은 다이어트 환자들을 도우셨지만 정작 제 원장님 개인적으로 보면 스스로의 식생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나쁜 생활 습관에 젖어 들어 계셨었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집안에 당뇨 유전력까지 있으셨다고 하는데 건강을 되찾게 된 계획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저는 아버님이 당뇨세요. 아, 일단 아버님이 당뇨시고 연세가 많이 들어가시면서 당뇨 네. 합병증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발가락도 2개나 자르시고 아. 되게 안 좋은 상태로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청소년 때부터 대학교 성인 될 때까지 한 번도 체중이 이제 65kg 전후에서 바뀐 적이 없었어요. 네. 항상 똑같은 체형. 그래서 네네. 약간 마른 체형이었기 때문에 나는 살이 안 찔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가족력, 유전력도 신경을 안 썼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는 건강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서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가정의학과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상계 백병원에 가면서 우리나라 이제 비만 클리닉의 이제 태두였던 강재현 교수님 밑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비만 환자를 이제 접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비만 클리닉을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작 저 자신은 그 비만에 대한 경각심도 없었고 건강에 대한 경각심도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40대가 넘어가면서 저도 뭐 술도 먹고 뭐 일상생활에서 망가지기도 하고 맨날 퇴근해서 들어오면 피곤하니까 그냥 간식 이렇게 먹다가 TV 보다가 스르륵 잠들면 깨어나면은 다른 식구들은 자고 있는데 우리 간식 부스러기가 이렇게 스르륵 이제 떨어져 있고 이런 경험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러다가 40대 이제 초중반 겪으면서 당화혈색소라는 게 있어요. 네. 당뇨를 측정하는 3개월의 평균 수치인데 이게 5.6 이하가 정상인데 갑자기 6.1까지 올라가고 살도 막 찌고 75kg까지 살이 쪘고요. 그래서 저도 건강상의 문제를 딱 느끼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저도 이제 창피하고 죄송한 얘기인데 환자분들에겐 이렇게 생활하라 해놓고서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더욱더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다시 리마인드하고 또 당뇨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나도 당뇨 전 단계니까 당뇨로 안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아버님이 아프신 거 보니까 저도 정말 겁이 났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 결국은 혈당 관리가 건강 관리고 또 이런 혈당 관리가 다이어트도 잘 되게 하는 과정이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또 당 독소라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몸에 안 좋은지도 알게 되고 이러면서 건강한 습관들을 계속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40대 후반부터는 저도 이제 건강을 다시 되찾기 시작을 했고 뭐 제 자랑 같습니다만 제가 이제 1970년 개띠인데 네. 제 동창회 나가면 제가 좀 젊어 보이고 또 피부도 좋고 좀 이런 머리숱도 많고 이렇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제 방식대로 했던 것들이 가장 올바르다고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생각을 하고 또 많은 환자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시켜봤을 때 환자분들도 살이 잘 빠지고 또 건강을 되찾고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저 나름대로도 이제 선순환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좋아지고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내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구나 생각을 했고 경기도 분당에서 이제 제 고향인데 거기서 네. 개업을 이렇게 하다가 일반 환자들도 많이 봤었어요. 이제 그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일반 환자분들은 다른 분한테 맡기고 작년 6월부터는 서현역 근처에서 이제 비만 클리닉만 전문으로 하는 다이어트 클리닉을 이제 네. 개업을 해서 이 환자분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원장님을 이렇게 모시게 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면 너무 좋겠다 네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질문이실 수 있겠지만 저는 항상 궁금했거든요. 첫 번째는 나이살이라고 하잖아요. 아, 네네. 네, 저 역시도 굉장히 들으면서 네네. 비슷했던 게 66kg에서 10년간 고정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전에는 더 오히려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그렇죠. 찌요. 그래서 살찌고
살찌고 싶어서 어렸을 때는 20대 네. 때는 살찌고 싶어서 밤에 피자, 라면 뭐 이런 거 먹고 자고 그래봤자 오히려 속 더 안 좋고 그쵸. 살이 더 빠지고 네네. 그런 체질이어서 저 역시도 원장님의 과거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의식이 없었어요. 뭐 살이 찌거나 뭐 네. 식습관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별다른 의식이 없었는데 41, 2이 넘어가면서부터 체중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체중이 뭐 1, 2kg가 변하는 게 아니라 쫙 네. 70kg대로 쫙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이살인 건지 네. 네, 이게 왜 그런 건지 네. 궁금합니다. 나이살은 실제로 공식 의학용어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우리들이 다 겪고 있죠. 네. 그리고 다들 나이가 들면서 살이 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하고 거의 비슷하게 저도 정말 그랬었어요. 그래서 살이 오히려 빠지고 그리고 전날 밤을 새고 나도 다음날 오히려 울렁울렁해서 네, 더 못 맞아요. 먹고 시험 맞아요. 기간만 지나면 4, 5kg씩 빠지고 전 그랬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지금은 스트레스 받으면 오히려 살이 더 찝니다. 이런 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이살은 공식적인 의학용어는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들이고요. 이 나이살이 나이가 든다고 이렇게 저절로 정상적으로 찌는 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조금 요 용어 자체에 좀 주의를 해야 돼요. 나이살 정상이니까 그냥 두고 보면 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이살이 찌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된다라고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이살은 결국은 성호르몬, 남성을 남성답게 만들어주고 여성을 여성답게 만들어주는 성호르몬에 떨어지는 게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이제 50세 경에 이제 완경이 되죠. 이제 네. 폐경을 완경이라고 하는데 40대 초반부터 여성 호르몬이 뚝 떨어져요. 그러면 여성 호르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성답게 엉덩이는 크게 네. 허리는 잘록하게 이런 체형이었는데 네. 이제는 일자 체형이 되는 거고 오히려 D자 같이 배가 더 나오고 엉덩이보다 배가 더 나오고 이런 체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성 비만하고 똑같이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면서 남성 비만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 폐경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40대 초반에 살이 쪄? 이거는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여성 호르몬이 40대 초반에 거의 바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우리가 살이 찌게 되고요. 그래서 폐경기 때는 정말 억울하지만 1년에 0.8kg씩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냥 찐다고 돼 있어요. 그냥 전 인구 통틀어서요. 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폐경기가 4 내지 7년 정도 간다고 봤을 때 보통 3 내지 7kg가 일반적으로 찌게 돼 있습니다. 폐경기를 거치면서. 그래서 여성분들은 이런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고요. 여성분들이 여성 호르몬이 뚝 떨어지는 거에 반해서 남자들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피곤하고 권태롭고 이제 성욕도 떨어지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를 돌아보면 배가 너무 나온 아저씨가 된 거죠.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 나온 아저씨가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요 성 호르몬의 감소가 가장 큰 거고요. 두 번째는 성장 호르몬이라고 또 있어요. 네. 이게 성장 호르몬 그러면 아이들한테나 나오는 건데 왜 성장 호르몬 얘기를 하시지 생각할 수 있는데 성인들에게는요 성장 호르몬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뭐냐 하면은 천연 식욕 억제제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식욕을 싹 정리를 해줘요. 그리고 밤 사이에 나오거든요. 10시에서 새벽 2시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 시간에 우리의 그 대사를 싹 정리를 해줘요. 우리의 식욕에 관련된 호르몬들 코티졸, 렙틴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해주는 지휘자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새벽 2시에 만약에 잠을 잔다고 한다면 성장 호르몬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잠 못 자고 난 다음 날은 더욱더 식욕이 당기게 되고 이게 반복되면 살이 계속 찌는 거죠. 그래서 성장 호르몬의 성인에서의 역할은 지방을 사지 말단으로 퍼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도 근육도 유지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은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그게 떨어져 버리면 그거의 혜택을 못 받아버리면 사지로 퍼져야 될 지방이 이제 가운데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배가 나오는 그런 이제 성장 호르몬의 결핍이 결국은 노화와 비만의 원인이 돼서 뭐 저는 안 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성장 호르몬 치료로 성인에게 치료를 해서 노화 비만을 막는 치료도 시도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는 것도 이제 큰 거고요. 이제 세 번째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항상 말씀드리는데 기초 대사량과 근육량이에요. 얘들은 항상 붙어 다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기초 대사량이 뚝뚝뚝 떨어져요. 기초 대사량은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의 70 내지 80%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 소비 전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그냥 숨 쉬고 그리고 배설하고 그다음에 땀 흘리고 밥 먹고 이런 것만 해도 소비되는 에너지가 결국 70%를 차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버리면 차로 말하면 에너지를 많이 쓰는 차가 나쁜 차지만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이 살이 덜 찌겠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를 보관하려고 하는 에너지를 보유하려고 하는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류가 진화하면서 노인들은 에너지를 좀 덜 써라 집에서 좀 쉬셔라 하는 이런 진화의 이제 하나의 과정으로서 생긴 것인데 이
이런 근육량의 저하와 기초대사량의 저하가 되다 보니까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로 얘기하면은 연비가 상당히 좋은 차가 되는 건데 결국은 얘기하면 우리 몸에 에너지는 많은데 계속 먹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대사량 저하와 근육량의 저하는 항상 같이 붙어다닙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도 뚝뚝뚝 떨어지고 근육량도 뚝뚝뚝 떨어져요.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모되는 그렇죠. 에너지가 있을 그렇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근육을 유지하고 내 근육이 있으면 근육으로 뭘 영양소도 보내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근육이 없으면 그걸 안 해도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게 갈 데는 없고 그렇죠. 그게 결국 배로 가는군요. 그렇죠. 지방으로 쌓이는 거죠. 또 먹는 거는 옛날에를 보면 옛날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잘 못 드셨어요. 네, 그냥 네, 네. 사랑방에 혼자 계시면서 이제 지식 전달만 해주시고 활동력이 적었지만 지금은 활동대로 하면서 먹는 건 잘못되고 똑같이 먹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죠. 맛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살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도 항상 궁금했습니다. 말씀을 거의 다 해주시긴 했는데 왜 인간은 배가 나오는가? 왜 정말 궁금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부분은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배가 나오고 혹은 나이가 들지 않아도 비만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배가 굉장히 나와 있고 왜 사람은 이렇게 배가 나오는 걸까요? 저도 그 부분이 되게 궁금했어요. 네. 오히려 엉덩이 같은데 지방이 붙어버리면 어. 얼마나 이게 앉을 때 쿠션감도 있고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늘 살이 찌면 배에 살이 찌잖아요. 네. 배는요 상당히 독특한 저장고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젊은 여성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여성 호르몬이 충분할 때는 내장 속에 지방을 안 쌓아놓게 돼요. 젊은 여성분들은 살이 쪄도 주로 피하 지방에 살이 찝니다. 그러니까 팔뚝, 가슴이나 엉덩이, 허벅지 이런 데 살이 찌죠. 그래서 하체가 튼튼하신 이제 젊은 여성분들 많죠. 근데 이분들은 건강에 문제가 별로 없어요. 피하 지방은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여성 호르몬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여성 호르몬이 여성을 여성답게 만들다가 폐경이 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딱 사라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급격하게 내장 비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남성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이거의 이유는 뭐냐면 여성 호르몬의 근본적인 역할은 임신과 수유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기를 뱃속에 낳고 하다 보니까 배에다가는 지방을 안 쌓아 놓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뱃속에 아기가 들어올 일이 없으니 무조건 배에다가 쌓는 거죠. 그래서 피하 지방은 한계가 있습니다. 쌓다 보면은요, 피하 지방이 통통하게 되다가 피부를 뚫고 나올 수 없잖아요. 여기도 뭐 근골격계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배에는요, 한번 저장을 하기 시작하면 이 저장이 거의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서양 사람들 보면 이 배가 맞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배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차별적으로 이제 지방을 축적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을 이게 차곡차곡 쌓아놓다가 더 이상 쌀 데가 없으면 무조건 배에다 축적을 합니다. 이게 부드러워서 그래요. 여기는 뼈가 있고 제한이 있지만 배는 나와도 더 나올 수 있잖아요. 배가 살이 찢어지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게 하나 뭐냐면요. 여성을 여성답게 만드는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이 많이 있다면 결국은 내장 지방을 안 쌓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피하 지방을 계속 쌓다가 이게 포화 상태가 되잖아요. 그때부터 내장 비만을 쌓게 돼요. 그러면 젊은 여성분들도 이제는 내장 비만이 생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이게 내장 지방이 쌓이면은요, 결국은 아이가 들어올 자에 지방이 쌓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불임의 원인이 돼요. 그리고 다낭성 난소증의 원인이 되고 해서 염증 물질을 이 내장에서 계속 뿜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대사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장 지방이 쌓이는 원인은 우리가 진화하면서 지방을 쌓아놓는 게 우리 인류가 오래 살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의 진화 과정이었는데, 왜냐하면은 추위와 기아에 시달릴 때는 내장 지방을 태워서 살았겠죠. 그 옛날에는 뚱뚱한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았을 거예요. 옛날 이제 구석기인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데 이제는 내장 지방을 안 쌓아도 되는데 그런 구석기 시대의 진화의 과정이 고스란히 우리 몸에 있다 보니 계속 내장 지방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왜 살이 찌면 배가 나오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진화의 문제, 그리고 현대에 있어서의 스트레스라든지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살이 찌면 생기는 이런 문제와 호르몬의 문제가 다르게 결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도 항상 궁금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 또는 탄수화물 중독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뭔가 밥은 무의식적으로 몸에 좋고 우리에게 귀중한 거고 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는 이 쌀밥이 특히나
흰 쌀밥이 가장 주된 어떻게 보면 빌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일본도 되게 비슷한데 그 쌀에 대한 그 로망이 되게 강해요. 네네. 우리의 조상님들의 가장 큰 그 로망이 그거였잖아요. 이 밥에 소고기국 뭐 맞습니다. 이런 거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흰 쌀밥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강한데 옛날 선비들이 고봉밥을 먹었던 것을 인터넷에 쳐보면은 이 삿가 쓰신 분이 고봉밥을 딱 놓고 계신 게 있어요. 반찬도 별로 없는데 밥그릇만 이만하고 밥을 이만큼 써. 우리가 생각하는 고봉밥보다 너무나 많은 양이라 네. 좀 깜짝 놀라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그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밥이 있다면. 네. 예, 그런데 그렇게 먹은 이유는 그렇게 먹고 나가서 일을 하고 걸어 다니고 해서 그 에너지를 탄수화물 들어온 걸 딱 소비를 하고 들어와서 다음 끼니를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지금 현대인들은 그렇지가 못잖아요. 고봉밥을 먹고 나서도 또 앉아서 사무직에 일을 하면 맞습니다. 결국은 그 에너지를 소비할 곳이 없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역사적으로 봐서 이 탄수화물류, 흰 쌀밥에 대한 로망이 되게 강한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중년 여성분들을 만나면 뭐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빵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흰 쌀밥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흰 쌀밥을 끊지 못하겠다.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에다가 그 스팸 하나 얹어가지고 김 싸가지고 먹는 게 난 너무 좋다 이런 네.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 몸에서 분명히 당기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좀 이제 안 좋다라는 인식을 좀 하시고 좀 멀리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빵보다는 밥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빵은 그냥 먹잖아요. 그런데 그 밥은 반찬하고 같이 먹기 때문에 네. 조금 혈당도 덜 오르게 하고 건강에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잘 만들어진 빵 말고 흰 빵보다는 흰쌀밥이 좀 낫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서양에는 밀, 빵, 그리고 동양에는 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로망이 왜 이렇게 우리는 커졌고 이것이 중독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유명한 연구가 하나 있는데 한쪽에는요 코카인을 준 뇌의 CT 촬영을 보여주고 뇌 촬영을 보여주고요. 네. 한쪽은 정제 탄수화물을 먹은 뇌 촬영을 보여줬는데 뇌의 같은 부위가 활성화가 됐어요. 코카인하고요.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결국 탄수화물이 중독을 일으키고 거의 마약 수준의 중독을 일으킨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충격적이잖아요. 무슨 밥이 중독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탄수화물은 중독을 많이 일으켜요. 탄수화물을 먹으면요. 왜 우리가 우울할 때 매운 낙지에다가 밥 비벼가지고 먹는 거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세로토닌이라는 게 나와서 일시적인 행복감, 만족감을 줘요. 근데 이게 반복돼요. 매일매일 이게 너무 좋았어. 떡볶이를 계속 먹게 돼. 그러면 나중에는 도파민까지 자극을 해가지고 중독에 이르게 합니다. 나중에는 떡볶이 안 주면은 발발 떨어요. 나 그거 먹고 싶은데 왜 안 주냐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지방 중독, 단백질 중독은 없는데 탄수화물만 이렇게 중독했을까?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인류가 이제 처음에 이제 진화를 했을 때 뭐 고기를 먼저 먹었느니 탄수화물을 먼저 먹었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 주로 이제 잡식성으로 생활을 하다가 탄수화물류는 되게 구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특히 과일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따서 먹고 단맛이 나는 과일류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안전했단 말이에요. 쓴맛은 독이 많아서 옆에 친구가 나가서 죽고 단맛은 맛있으니까 계속 먹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단맛에 안전하다라는 안도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탄수화물류를 계속 먹다 보니 우리가 탄수화물을 아주 구하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도정이 돼서 막 산업화돼서 나오기 전까지는 탄수화물 구하기가 정말 힘들었죠. 생각해보면 밀이나 쌀을 까가지고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힘들었기 때문에 한 번 탄수화물을 먹을 때는 왕창 먹고 그 탄수화물은 내장 지방으로 딱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비상시에 맹수에게 쫓기거나 추위에 시달리거나 이럴 때 기아에 시달릴 때 썼단 말이죠.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원으로. 그런데 이렇게 탄수화물이 많아지니 이제는 그 옛날에 조금씩 먹었던 이런 탄수화물의 양이 아니라 지금은 탄수화물이 좀 너무나 많아진 거죠. 너무나 정제된 탄수화물이 많아요. 이게 정제라는 말은 탄수화물을 갈았다는 소리예요. 그 갈면 어떻게 되냐면요. 통밀을 갈면은 이제 밀가루가 돼서 빵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통쌀을 도정을 하면 현미가 되고 더 갈면 흰밥이 되고 더 갈면 떡이 되잖아요. 이렇게 잘게 갈면은요, 이 속에 있는 영양분도 파괴가 되지만 섬유질이 다 파괴가 돼요. 그러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혈당 수준을 엄청나게 빨리 올려요. 그래서 통곡류를 우리가 뭐 당뇨 환자들을 보리밥을 먹고 현미밥을 먹으라는 소리는 이 혈당 수준을 천천히 오르게 하는데 목표가 있거든요. 이제 양을 보리밥, 현미밥도 많이 먹으면 혈당은 똑같이 올라가요. 그런데 보리밥, 현미밥을 먹고 포만감을 좀 잃으면서 조금만 먹으면 혈당이 조금 천천히 올라가다 멈춥니다. 근데 정제된 쌀밥이라든지 떡을 먹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면 어김없이 혈당 수준이 뭐 180, 200까지 올라가요. 우리가 정상인의 혈당이 70에서 140이에요. 네. 아주 정교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젊으신 건강한 여성분, 남성분들에게 정제된 탄수화물을 주고 점심에 우리가 이제 보리밥에 뭐 계란 같은 거를 먹은 사람과 이쪽에 한 편은 캐러멜 마키아토에다가 치즈케이크 한 조각을 먹고서 혈당 수준을 재잖아요. 네. 그러면 캐러멜 마키아토가 혈당 수준이 훨씬 많이 올라가요. 200까지 올라갑니다. 젊은 아주 건강한 남성이 그러면 네. 140 이상이면 당뇨인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요게 혈당 스파이크예요.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가 쭉 생겼다 뚝 떨어지고 쭉 생겼다 뚝 떨어져요. 말 그대로 불꽃처럼 팍 튀는 거군요. 그렇죠. 예, 혈당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되게 간과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포만감 있게 안 먹고 조금만 먹기 위해서 초콜릿하고 캐러멜 마키아토하고 케이크를 먹고 점심을 지낼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건 정말 오판이에요. 이렇게 1시 반 정도에 식사를 하시고 난 분은 3, 4시 정도면 반드시 배고픕니다. 그리고 또 혈당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혈당이 이제 움직이는 과정을 한번 보면요. 예. 우리가 탄수화물, 이제 당류를 먹으면은 피 속에 이제 혈당, 포도당의 농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이걸 에너지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몸의 췌장이 움직여서 인슐린이 나와서 포도당을 끄집어내려서 세포 안으로 넣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네. 정상적인 에너지 대사.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혈당이 너무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슐린도 너무 많이 나와요. 인슐린이 폭풍처럼 나온다 그래요. 인슐린 서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캐러멜 마키아토에다가 치즈케이크 먹은 사람의 혈당이 20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갑작스럽게 인슐린이 몰려 나와서 혈당을 뚝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보통은 이제 음식을 먹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얘는 뾰족뾰족한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좀 있으면 혈당이 너무 떨어져요. 그게 3, 4시쯤에 또 배가 고픈 겁니다. 그럼 우린 또 어떻게 되냐면 당 떨어졌다. 뭐 좀 갖고 와봐. 그러면 또 초콜릿 먹고 과자 먹습니다. 그럼 또 올라가요. 그래서 항상 혈당 스파이크는 반복되기 때문에 톱니처럼 계속 뾰족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계속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는 당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고 당을 탐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탄수화물에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가? 네. 우리 몸은요, 우리 몸에서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녀석이 있어요. 제일 왕초는 뇌예요. 두 번째는 적혈구입니다. 근데 적혈구는 이제 사치하고 나서도 뇌는요,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써요. 그 인류가 이렇게 진화를 해오면서 뇌가 커졌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이 탄수화물의 역할을 정말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으면서 손발을 쓰면서 뇌가 커지고 이렇게 된 거였는데,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너무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뇌가 쪼르르 피곤해지면은 정제된 탄수화물 주스 같은 걸 딱 먹으면요, 반짝하고 깨어납니다. 그러다가 또 혈당이 떨어지면 쪼르륵 또 이제 피곤해지죠. 이것들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에서는 탄수화물이 들어오면은 되게 쾌감을 느껴요. 그리고 에너지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안도감을 느끼고. 그래서 뇌에서는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그래서 뇌는 포도당에 아주 의존적이에요. 그래서 포도당이 떨어지면 저혈당 환자가 생기면 제일 먼저 쓰러지고 의식을 잃는 게 그 이유예요. 뇌에는 포도당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포도당은 우리가 인류가 진화하는데 필요했기 때문에 점점 더 탐닉을 하고 점점 더 많이 먹고 먹다 보니 세로토닌 나오고 도파민 나와서 중독이 되고 우리는 그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 있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시키거나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하려면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좋다. 좀 한번 팁을 한번 주시죠. 네. 혈당 스파이크는요, 저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를 관심을 갖고 본 게 얼마 안 됐어요. 당뇨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혈당을 잴 때는 손끝에서 이렇게 피 체열을 해서 공복시 혈당 재고 식후 2시간 혈당 재잖아요. 이건 당뇨병 환자한테 필요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에 움직이는 혈당을 몰랐던 거예요, 그동안은. 그런데 요즘에 이제 혈당 다이어트 이런 거 나오면서 이제 뭐 몸에 붙이고 혈당을 재는 뭐 이런 거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게 24시간 연속 혈당 측정기라 그래요. 이런 게 붙여만 놓으면 알아서 지가 혈당을 잽니다. 근데 요거를 보다 보니까 재밌는 게 보이는 거예요. 당뇨 환자는 2시간 정도가 가장 높은 혈당 수준을 보이는데, 정상인, 당뇨가 아닌 사람들은 1시간 반에서 혈당이 쭉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걸 본 거예요. 식후 말씀. 네, 식후에. 식후에 이렇게 혈당이 올라가 떨어지는데 2시간대 혈당을 재면 떨어지고 있는 순간에 혈당을 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정상, 공복 혈당 정상이고 식후 혈당 정상이고 난 정상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계속 추적 관찰을 해다 보니까 각종 혈당에 의한 부작용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뇨하고 비슷한 심혈관계 합병증과 뭐 눈의 합병증, 신경의 합병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제 들여다봤더니 혈당이 당뇨가 아닌 사람들에서는 1시간과 1시간 반 혈당이 중요하다라고 나온 것이고, 24개월 혈당 측정을 해봤더니 엄청나게 정상인들도 140에서 더 안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200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수두룩
푸석푸석하더라. 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 최근에 유행했던 음식들 뭐 탕후루라든지 마라탕 이런 거 한번 먹잖아요. 예. 그냥 청소년들부터 젊은 이제 20대 남녀들 다 먹고서 재보면요 대부분 200까지 올라갑니다. 와. 그러면은 이제 혈당 수준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고혈당이 지속되는 것보다 혈당이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반복되는 이 혈당 스파이크가 더 안 좋다는 연구들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 그러면 당뇨로 인해서 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계속 140 이상이겠죠, 수치가. 네. 최대치 140 네, 네, 네. 이상에 그걸 유지하는데 뭐 이제 본인이 당뇨인 것도 알고 약도 네, 먹고 네, 네. 관리하고 뭐 네, 네. 내가 당뇨니까 이건 먹으면 네, 안 되고 네.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당뇨가 아닌 분들은 그런 의식 없이 맞아요. 계속 먹다 보면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측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혈당 스파이크가 그렇죠. 계속 그럼 그렇죠. 이거에 따른 부작용. 예, 그렇죠. 원장님.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중요한 건데 인지를 못하다 보니 이게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생활에 젖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혈당 스파이크가 협심증을 부르고 뇌졸중을 부른단 말까지 나오거든요. 이게 갑작스럽게 혈관이 나빠져요. 당뇨도 아니고 이랬는데.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혈당이 올라갈 때 이게 치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럴 때 이 혈관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우리 혈관에. 그래서 혈관의 내피세포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미세한 상처를 계속 내요. 그러면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상처가 나면 이제 여기 이제 딱지가 붙고 진물이 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런 거하고 똑같이 그 핏줄 속에도 내피세포가 손상이 되면 여기를 이제 복구하기 위해서 많은 물질들이 달라붙어요. 네. 거기에 혈소판도 달라붙고 혈등도 달라붙게 돼서 혈관이 좁아집니다. 혈관이 망가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혈당 스파이크는 혈관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혈관이 좁아져요. 동맥경화를 만들고 결국은 심장 혈관이 좁아지면 결국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생기고 뇌에 가서 생기면 뇌졸중,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생기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또 하나는 이렇게 혈당 수준이 오르고 내리면서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생겨요. 우리 몸에.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생기면 여기서 안 좋은 물질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당뇨로 가게 만들고요. 또 하나는 이 산화 스트레스가 더 나쁜 것들을 많이 만들지만 최종적으로는 최근에 암까지 유발한다라는 이런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혈당 스파이크는요, 생각해보면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먹는 것만 조절하면 되는데, 네. 그래서 먹는 거를 조절하면 되는데 너무 우리가 무시하고 모르고 산다. 그런 말씀들을 제가 많이 드리고, 제가 이제 병원에 찾아오시면 24시간 혈당 측정기를 채워드려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하나같이 전화가 옵니다. 내 몸이 왜 이 지경이 됐죠? 이래요. 아, 네. 나는 당뇨가 아닌데 왜 내 혈당이 200까지 올라가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 자유롭게 생활하시라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일주 정도 지나서 이제부터는 탄수화물을 줄이고 운동하시고 건강하게 한번 생활해 보세요. 그러면 혈당이 아주 얌전해집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인이 체험하시면 혈당 스파이크가 얼마나 위험한지, 내가 혈당을 조절하려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제일 제가 강조하는 거는 일단 먹으면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걸으셔야 됩니다. 식사 후에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식후 걷기는요, 정말 혈당을 떨어뜨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저녁에는 일 다 마치고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TV 보다가 스르륵 잠들거나 네.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혈당이 그냥 쭉쭉쭉 올라가는 걸 그대로 방치해 놓는 거예요. 건강이 나빠지는 게 정상이겠네요. 지금 이대로라면. 예. 제가 바닐라 라떼를 굉장히 좋아해서 식후에 아침 먹고 뭐 먹고 또 점심 먹고 네, 또 마시고 네, 네. 뭐 이러거든요. 네, 네.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그 정도가 강한 편두통이 요 근래 며칠 지속되고 있거든요. 네. 저 같은 식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혈당 스파이크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두통이나 권태감 이런 것들은 혈당 스파이크와 연관이 정말 많아요. 아, 혈당이 이제 올라갈 때는 밥 먹고 쭉 올라갈 때는 약간 미묘한 쾌감을 느끼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혈당이 올라가면서 약간 피로감도 느끼는 분도 계세요. 약간 몸이 좀 불안정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도 계신데 혈당이 떨어질 때가 문제거든요. 자, 우리가 정상인은 70 이하로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떨어져 봤자 7, 80이거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건강하게 식사하는 사람들이 7, 80으로 떨어졌을 때는 별로 혈당에 대한 문제를 못 느낍니다. 근데 혈당 스파이크의 문제는 뭐냐면 200까지 올라갔던 혈당이라는 녀석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70 이하로도 떨어지나요? 그러니까 70까지밖에 안 70까지? 떨어지는데 네. 거의 8, 90만 떨어져도요. 우리 몸이 당뇨 환자가 겪는 것 같은 저혈당 증상을 겪어요. 이렇게 손발이 떨리고 식은땀 나고 네. 어지럽고 두통이 생기고 막 피곤하고 한잠 자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정도의 피곤함이 막 생깁니다. 그때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아침 먹고 나와서 10시, 11시, 점심 먹고 나서 3, 4시 정도에 단계 땡기는 그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는 사람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건드리면 싸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단맛 같은 걸 하나 주면 또 착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혈당 스파이크의 증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혈당
혈당 스파이크가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혹시 최근에 식후에 극도로 피곤함을 겪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정말 나른하고 그 피곤함이 참을 수 없을 정도인지, 그리고 식후에 한 몇 시간이 지나면은 극도로 배가 고파서 또 먹을 걸 찾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꼭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아, 나도 혹시 혈당 스파이크가 아닌가? 라고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으세요. 그러면 이 혈당 스파이크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첫 번째는 이 정제된, 잘 갈아낸 탄수화물들 끊으셔야 됩니다. 통으로 먹어야 돼요. 그렇죠. 통곡류가 좋아요. 그래서 통곡류가 가장 좋은 식사 탄수화물이고요. 두 번째는 단백질 종류 많이 드셔야 돼요. 단백질은 양질의 단백질, 계란이라든지 닭가슴살, 생선, 흰살 이런 거 정말 좋거든요. 이런 거로 단백질을 잘 드시고요. 요즘에 뭐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식사 순서, 거꾸로 먹기 이런 식사 순서 있잖아요. 처음에 채소부터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 드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정말 먹고 싶은 탄수화물이 있어요. 그러면 앞에 계란이라든지 다른 단백질을 좀 먹은 다음에 먹으면요, 혈당 수준이 좀 덜 올라갑니다. 코팅을 시켜주는 그렇죠. 맞아요. 그런 맞아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장 속에서 채소도 이제 완충작용을 해주고 단백질은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이제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제일 제가 강조하는 거는 일단 먹었어요. 일단 먹으면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걸으셔야 됩니다. 식사 후에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식사 후에 뛰지 마라, 배 꺼진다 이렇게 배웠었어요. 정말 못 먹고 못 살았을 때. 그런데 식사 후에 뛰는 거 좋은 거거든요. 뭐 배만 안 아프다면 뛰셔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막 식사 후에 배 아프다고 너무너무 댓글이 많이 달려요. 그래서 식사 후에 배가 안 아플 정도로 어슬렁어슬렁 걸으시다가 배가 좀 덜 아프시면 2~30분 더 걸으시고 들어오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식후 걷기는요, 정말 혈당을 떨어뜨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달리면 더 좋겠지만 달리면은 이제 자기 퍼포먼스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요즘 같은 이제 날씨 좀 따뜻해지면 이제 점심 먹고 나서 바로 들어가서 낮잠을 주무신다든지 사무직에 다시 일하지 마시고 점심 먹고 난 30분이라도 산책을 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정말 신기한 게 우리 몸의 근육은 우리의 혈당을 먹는 스펀지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근육에서는 당을 머금었다가 뿜어내고 머금었다 뿜어내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많으면 이 혈당 조절이 되게 잘 돼요. 그래서 근육 키우라는 얘기를 늘 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생로병사 비밀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재밌는 실험이 뭐냐면 식후에 혈당 측정기를 재고서 발가락만 까딱까딱 했어요. 그러고서 한 30분 정도 있다 혈당을 재보니까 혈당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책상에 앉아서 또 일하는 거죠. 그러면 혈당이 올라라 하고 고사를 진행하는 건 똑같아요. 특히 이제 저녁 식후에는 저는 반드시 걸었으면 좋겠는데, 저녁에는 일 다 마치고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TV 보다가 스르륵 잠들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혈당이 그냥 쭉쭉쭉 올라가는 걸 그대로 방치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 마시고 식후에 걷기가 혈당을 잡는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현대인들, 지금 2025년에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많은 분들, 그 중에서도 또 특히나 직장인 분들,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건강이 나빠지는 게 정상이겠네요. 지금 이대로라면 건강이 좋아지는 게 뭐 특별히 퇴근 후에 어떤 막 운동이나 관리를 하는 분이 아니라면 그냥 일상을 이렇게 회사에서 일하다가 집에 와서 아까 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이렇게 소파나 이런 데서 쉬다가 뭐 씻고 스르륵 잠들고 뭐 간식 먹고 뭐 이러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건강이.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씩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움직이시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신다 그러면은 좀 서서 계시고, 앉아있지 않는 시간에는 무조건 서 계시고요. 저는 아예 병원에다가 움직이는 책상을 설치를 했어요. 환자분 나가면 이게 올라서서 저는 이제 타이핑 치거든요. 이제 그런 거라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엘리베이터 이용하지 마시고 계단 오르시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움직이는 것들 좀 많이 늘리셔야 돼요. 발만 이렇게 까딱까딱 하는 것만 해도 도움이 되는군요. 그렇죠. 예. 그 종아리 근육을 사용했다는 거죠. 아, 종아리 근육. 정말 이렇게 위험하고 치명적인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서 정말 이 음식만큼은, 최소한 이것만큼은 좀 확 줄인다거나 좀 안 드셔 보십시오라고 좀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게 있으세요? 있어요. 뭐냐면요, 지구상에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당류들이 있어요. 액상과당 같은 것들이요. 몸에 정말 안 좋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시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빌런 중에 최고예요. 그래서 최고로 안 좋은 음식이고 우리를 살찌게 하는 음식이고, 그래서 이 액상과당의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해지니까 이제 대체감미료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얘들도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체감미료도 이제 후순위로 밀리지만 조금 안 좋은 당류 중에 하나긴 하고요. 하여튼 제일 나쁜 거는 결국은 액상과당 쪽이다.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 대사가 안 되고 그대로 혈당을 올리는 거 외에는 우리 몸에 영양가로서의 역할도 거의 못하고 이런 녀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양으로서의 역할도 못하고 네. 혈당만 올리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주스류요. 과일을 되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건강에 좋아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시거나 대사질환이 있는 분들은 과일도 좀 주의해야 되거든요. 과당이라고 하죠. 과당이라고 하죠. 네. 과당이 우리 몸에 안 좋은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과일들의 장점 중에 하나는 섬유질이 많다는 거고 이 섬유질이 있으면 혈당을 좀 천천히 올리고 몸에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갈거나 즙으로 내면 결국은 설탕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안 좋은 건 저는 주스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침에 건강하자고 먹던 이 주스가 우리 몸에 혈당을 너무 많이 올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아침에 뭐 사과랑 뭐 이렇게 바나나랑 뭐 과일 믹서기 우웅해서 먹는 건 그러니까 혈당이랑 살로. 네. 한동안 그게 되게 유행했었어요. 맞아요. 그 나 혼자 사는 어떤 프로그램에 보면 멋있는 연예인들이 나와서 네. 샤워 딱 하고 나가지고 아침에 뭐 넣고 네, 주스 네. 쭈르륵 넣고 막 넣어가지고 위인 갈아서 확 먹고 나가면 뭐좀 브로콜리도 넣고 이렇게. 뭔가 건강해질 것 같고 막 이랬는데 실제로 갈면요 단백질이나 지방을 갈아도 돼요. 근데 탄수화물을 갈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흡수 속도가 달라진다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오트밀을 항상 말씀드려요. 오트밀은요 정말 좋은 탄수화물이에요. 슈퍼푸드로 항상 꼽혀요. 오트밀. 이 오트밀, 네. 귀리죠. 그리고 얘가 곡류 중에서는 단백질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곡류인데 얘가 이제 좋다고 하니까 이제 서양 애들은 이제 오트밀을 먹는 방법들이 많이 발전했는데 우리는 이제 오트밀이 조금 낯설기도 하니까 오트밀이 좋다고 해서 들여왔는데 드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종이짝 씹는 것 같아요. 느낌이 정말 맛이 이상해요. 네. 저도 먹어봤는데 그래서 이 오트밀을 갈아요. 그래가지고 갈아낸 음료로 나온 오트밀이 있습니다. 네. 갈아낸 거에서 물 타서 먹는 것도 있고 오트밀을 아예 액체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저도 먹어보고 실험을 해봤거든요. 혈당 다 올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탄수화물 통곡류라도 갈면 혈당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트밀을 제대로 먹는 방법은 오버나이트 오츠라 그래가지고 통 오트밀을 요구르트 속에 넣어서 밤새 이제 냉장고에 넣었다 다음날 아침에 먹으면 또 오트밀이 통통해집니다. 그러면 먹기 되게 편해져요. 그리고 오트밀을 이제 귀리밥이라 그러죠. 밥 지을 때 같이 넣어서 이제 같이 먹으면 식감도 아주 좋고 이렇게 먹는 건 아주 좋은 방법인데 오트밀을 갈아서 먹으면 일단 혈당을 너무 많이 올려서 정제된 탄수화물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두 가지 방법. 오트밀을 밥 지을 때 같이 밥솥에 넣고 네. 하거나 두 번째는 그 아까 요구르트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요플레 같은 그쵸. 그런 거에다 넣어놓고 요플레는 또 당이 많으니까 무가당 그릭 요거트 뭐 이런 그릭 데다가 요거트, 플레인. 플레인에다가 넣어서 밤새 넣어놨다가 아침에 먹으면은 상당히 맛있게 변합니다. 와. 그걸 오버나이트 오츠라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 애들은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빵 속에도 통오트밀을 넣어서 막 먹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 오트밀 좋다 그러니까 오트밀을 갈아가지고 어디다가 넣어놓고서는 오트밀 뭡니다라고 이제 파는 것이 너무 많아졌죠. 토탈 리셋 책에서 강조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장님께서요. 하루의 첫 끼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한다. 아침 공복에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침 첫 끼의 나쁜 음식은 이제 건강에도 안 좋고 다이어트도 안 좋은 음식을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커피예요. 커피를 공복에 드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세요. 맞아요. 잠 깨려고. 근데 빈속에 커피를 드시면은요, 이 커피가 위벽을 상당히 많이 자극을 하고요. 더 나쁜 거는 우리가 이제 잠이 좀 덜 깬 상태는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부교감신경 우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멍하게 나와서 커피 타가 딱 먹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교감신경이 딱 우위로 바뀌면서 엄청나게 빠릿빠릿해집니다. 네. 느끼시죠? 그러면서 화 안 내도 낼 일을 갖다 화낼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더 예민해지고 이럴 수 있잖아요. 이때 혈당도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혈당이 뭐 아주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 몸에 대사에 영향을 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약간 올라가더라도. 그래서 커피는 식후에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요즘 뭐 디카페인 커피 같은 거 많이 나와 있으니까 카페인이 좀 덜한 커피도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으니까 공복에는 먹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찬물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물 드시는 습관은 상당히 좋아요. 밤새 우리는 미세하게 탈수를 좀 겪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미지근한 물 드시는 게 좋은데 찬물을 또 여름에는 얼음물을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잠 깨라고. 이러면 우리가 똑같이 교감신경이 확 이제 상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예민해집니다. 우리 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좀 피하라고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고구마인데요. 고구마요? 고구마? 좋은 건데 왜 그러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고구마를 식후에 드시는 건 괜찮거든요. 그런데 공복에 고구마를 드시고 속 좀 아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공복에 고구마를 드시면요. 타닌 아교질이라는 성분이 나와서 우리 위장을 많이 괴롭힙니다. 그래서
아침에 빈속에 고구마 먹었더니 속이 너무 안 좋아요. 속이 쓰려 이래서 병원에 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고구마는 식후에 드시는 게 좋고요. 식전에는 이제 다른 위에 좋은 음식들 좀 더 드시고 나중에 드시길 바라고, 찐고구마, 군고구마 정도를 공복에 드시면 또 혈당 스파이크도 엄청나게 만들기 때문에 요 부분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아침에 단백질을 먹어야 되나요, 원장님? 네, 저는 아침에 꼭 단백질 드시라고 합니다. 계란만으로도 네, 훌륭하겠네요. 사실. 훌륭하죠. 그리고 아침에 단백질 그러면 단백질 고기만 생각나고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런 분들 삼겹살 계신데, 구워 먹는 거 생각나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아침에 단백질류로 아침을 시작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많은 연구에서 뭐 계란이라든지 뭐 이런 그 단백질로 아침을 시작을 했더니 점심까지 포만감이 있었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됐더라, 이런 연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계란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으신 분이라면 하루에 2-3개 정도의 계란은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 공복에 최고로 좋은 음식을 계란으로 치고요. 계란은 찐 계란, 요런 삶은 계란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믈렛이라든지 스크램블 같이 저온 요리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계란을 또 후라이로 해가지고 이제 굽다 보면 여기 당독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당독소라든지 좀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최근에 또 기사가 하나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은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침에는 삶은 계란 정도를 먹었으면 제일 좋겠고, 첫 번째 말씀드린 건 동물성 단백질이잖아요. 네. 두 번째는 식물성 단백질 중에 콩류요. 콩은 뭐 대두 자체를 먹을 수도 있고, 낫또도 있고요, 네. 두부도 있고, 비지도 있고, 그리고 무가당 두유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아주 다양한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활용하신다면 정말 좋은 식물성 단백질을 얻을 수 있고요. 이 무가당 두유 같은 경우도 잘만 우리가 조제된 것들을 고른다면 당 함량이 극도로 제한된 음식들을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배지밀도 A가 있고 B가 있잖아요. 네. 그 B는 B가 약간 맛있네. 달달한 맛이잖아요. A는 달달한 맛이 없잖아요. 이거를 이제 더 줄이면은 탄수화물 함량 5g 이하인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무가당, 무첨과 두유를 잘 고르셔서 드시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유제품에서 나온 단백질, 그러니까 유단백을 얘기하는데 우리 몸에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그릭 요거트 저는 정말 많이 추천드리거든요. 이제 그릭 요거트 자체는 그리스 지방을 포함한 지중해 연안에서 전통적으로 먹던 건데, 우유를 오래 내버려 두면은 위에는 이제 맑은 부분이 뜨죠. 이게 유청 부분이거든요. 네. 요거를 따라 버리고 밑에 남은 것들을 졸여서 여기다 유산균을 투여해서 더욱더 단단하게 만든 거예요. 꾸덕꾸덕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같은 양을 먹더라도 엄청나게 포만감이 좋고 단백질을 더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유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당이 제로인 건 없지만 5g 이하짜리로 충분히 많이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 잘 구해서 드시면 좋고요. 아침에 저는 또 이제 치즈도 많이 권해드리는데, 저는 스트링 치즈 같은 거 많이 권해드려요. 스트링 치즈가 뭐냐면 소세지처럼 이렇게 까서 먹게 나온 하나씩 달려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요것도 천연 치즈, 자연 치즈라는 이름이 붙은 것들로 아침을 좀 구성을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좀 드시면 상당히 좋은 아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콩 버터 2스푼하고 사과 같은 것들을 같이 아침에 드신다면 정말 맛있는 아침 식사가 되죠. 땅콩 버터 괜찮은 거예요? 네, 땅콩 버터 2스푼은 괜찮습니다. 아, 2스푼. 네. 예. 저는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저 나름대로도 제가 다 먹으면서 혈당을 다 체크를 해본 것들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단백질 그러면은 다이어트 음식 이러면 맛없는 거 이런 것만 생각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맛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계란도 맛있고요. 그다음에 그릭 요거트도 먹어보면 되게 고소하거든요. 네. 각종 토핑으로 이용해서 블루베리 같은 데 같이 섞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콩류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린 땅콩 버터에다가 사과 같은 거 먹잖아요. 사과의 아삭한 맛과 땅콩 버터의 고소한 맛이 섞이면 이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맛있어요. 한 번도 그렇게 조합을 해서 먹어본 적이 네, 없는데. 그래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거는 네. 상당히 좋은 아침 식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책에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너무 또 이렇게 친절하게 원장님께서 꿀팁을 정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장님, 근데 꽤 시간이 되긴 했는데 유행한 지 저탄고지,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아직 여전히 이거 이렇게 하고 계신 네, 분들 네. 계시거든요. 네. 이 방식이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방법일지,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이제 처음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열광을 했죠. 삼겹살을 구워 먹는 맞아요. 좋은 다이어트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일단은 살 빠지는 효과가 있어요. 있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살찌는 이유는 정제된 탄수화물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지방을 많이 먹자는 이런 다이어트 방법이에요. 또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많이 먹자는 다이어트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을 많이 먹자,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많이 먹자는 게 이 저탄고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이것들을 너무 줄여버리면은요, 우리 몸에서 포도당 대사가 안 돼요. 뇌가 포도당을 필요로 하는데 뇌에서 포도당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는 거죠.
그럼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고 힘들어지잖아요. 네. 이분들이 하는 말씀 중에 포도당이 없어도 우리 몸에서는 케톤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탄수화물이 안 들어오면 케톤이라는 걸 만들어요. 실제로 만듭니다. 그래서 간에서 케톤을 만들어서 이것이 영양소로 쓰입니다. 이 케톤 시기가 실제로 처음에 나왔던 것들이 그 뇌전증 환자들 치료 목적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효과를 받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 분들한테 적용하는 건 저는 찬성입니다만 이 다이어트 목적으로 이것들을 계속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케톤이라는 게 우리 몸에 나와서 과연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해줄 것이냐는 데에서 의문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도움을 주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마치 케톤이 모든 다이어트의 해법인 양 케톤 무슨 음식, 케톤이 들어간 키토 뭐 이런 거. 키토 요즘에 이런 거 그쵸, 엄청나게 많이 네.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탄수화물이 적지도 않아요. 탄수화물을 안 넣으면 맛이 없거든요. 퍽퍽하기만 하고. 그래서 탄수화물을 일부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극단적인 원래 전통적인 저탄고지 다이어트는요. 탄수화물 함량을 10%에서 5% 이하로 끌어내립니다. 그러면 거의 하루에 탄수화물 거의 안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유라든지 그릭 요거트를 먹더라도 그 안에 당분이 있습니다. 그것만 먹더라도 우리가 하루에 10% 이상 먹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밥을 하나도 안 먹고 그리고 탄수화물을 하나도 안 먹고 지방이 많은 것들을 먹는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몸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피부 트러블도 생기고 케톤 다이어트 처음 하시는 분들 피부 트러블 생기고 입냄새 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또 이거를 명현현상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케톤 다이어트가 잘 되고 있는 것이라고 뭔가 하시거든요. 디톡스 같은 느낌으로. 예. 물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근데 이제 저는 케톤 다이어트 하면서 제일 문제는 콜레스테롤이라고 생각해요. 콜레스테롤. 고지방식을 너무 많이 드시다 보니까 몸에 안 좋은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고 또 하나는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먹다 보면 질려서 못 먹습니다. 기름기가 너무 많은 음식들을 처음에는 좋아서 먹죠. 그런데 조금 하다 보면은 질려서 이제는 더 이상 못 먹겠다. 거의 울면서 먹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살이 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콜레스테롤 높이고 각종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그래서 케톤 다이어트가 한참 유행했을 때 한 몇 개월 정도 후에 비만학회와 고지혈증학회 각종 내과학회에서 케톤 다이어트 하지 말라고 정말 부탁의 성명을 낸 적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 정도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요즘은 케톤 다이어트가 많이 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좀 먹어도 돼. 5% 10%가 아니라 한 20% 정도 먹어도 돼. 이렇게 우리는 보통 50% 정도 이상 먹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한 20% 이상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걸 또 케톤 다이어트라고 한다면 뭐 저탄고지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이거는 변형된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제 의견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단백질 많이 먹고 지방 좋은 지방 먹고 탄수화물을 조금 줄여나가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케톤 다이어트라는 것이 이름 자체가 아주 전통적인 방식으로 한다면은 우리 몸에 좀 피해를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오래 할 수 있는 다이어트는 아니다라고 저는 좀 여러 경험들이 많아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년 여성분들이 당독소가 뭐야? 나는 관심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다가도 이 얘기 한마디 하면은 눈을 번쩍 뜨세요. 뭐냐면은 콜라겐 세포에도 달라붙어요. 그래서 콜라겐 세포를 딱딱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주름이 생기는 겁니다. 노화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당독소는 노화와 비만 질병의 원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건강한 중년과 노년을 맞으시려면은요. 지금부터라도 0.1kg라도 근육을 늘리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노력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비만이 질병이라고 인식하게 된 것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나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후덕하게 이렇게 살이 찌면은 인품이 있어 보이고 부의 상징 같은 그런 느낌. 지금은 이제 그런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이거를 치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치료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전공의를 시작할 때 1997년도 정도 됐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비만 치료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옆에서 보는 눈이 좀 안 좋았었어요. 뭐냐면은 부유한 사람들 치료하고 뭐 이런 그런 눈이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비만 치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인식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식의 역사를 이제 거쳐온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특히 젊은 층의 비만이 너무 심각해요. 젊은 남자들. 그래서 거의 150kg 이상 되는 남자분들이 저희 클리닉에는 상당히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검사를 해보면 모든 성인병이 거의 다 와 있어요. 젊으신데도 20대인데도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다
다 와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건강검진 하시면은 대사증후군이다 이렇게 지적받는 분들이 간혹 계실 거예요. 대사증후군은 뭐냐면은 결국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여러 가지가 복부둘레 이런 것들이 당신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니 만성적인 병에 갈 수 있으니 주의해라는 하는 경고거든요. 그런데 이 대사증후군 속에 들어있는 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고요. 그 속에 있는 게 핵심으로 있는 게 비만입니다. 네. 그래서 비만을 해결을 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대사증후군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만 클리닉에서 대사증후군을 같이 동반하고 있는 분들을 살을 빼면 혈압도 떨어지고 당뇨도 완치되고 고지혈증약도 끊고 이런 분들을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비만은 이제는 어떤 외견상의 문제 어떤 이런 걸 떠나서 네. 우리를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의 문제까지 왔고요. 우리나라가 최근에 그 예측한 비만의 그 퍼센트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델이 있는데 그걸 뛰어넘었어요. 최근에 그 비만 학회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요. 특히 젊은 층의 비만, 젊은 남자들의 비만이 너무 심하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여성분들이 또 비만이 많이 돼요. 할머님들의 복부 비만들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청소년 비만들, 이런 것들이 이게 아마 코로나를 지내오면서 우리가 너무 안 좋은 습관들을 오래 갖고 가고 그러다 보니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만은 WHO에서 아예 신종 전염병이다. 그리고 전 세계가 나서서 퇴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종 전염병. 예, 실제로 이게 전염병은 아니지만 옆에 있다고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없는 건 아니지만 코로나나 이런 것처럼 공중보건학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국가의 재정을 너무 많이 소모시키고 개인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질환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WHO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정도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쪽에서 지금 비만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냥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비만이었고 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높고요. 또 걱정되는 것은 비만도가 올라가는 거에 비례해서 당뇨병 환자 수치도 엄청나게 올라가요. 상당히 놀라운 게 뭐냐면요. 미국 사람들의 체형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형을 비교를 해보면 미국 사람이 되게 크잖아요. 네. 그런데 당뇨병 유병률은 거의 비슷해요. 아하.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취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연구를 한 교수님의 이제 소견에 의하면 덩치가 비슷한 170cm 정도 되는 동서양인을 비교를 해봤더니 서양인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체중이 작더라. 아하. 동양 사람들이 체중이 작더라. 그리고 그 동양 사람들 중에서 유독 한국 사람이 더 작더라. 그리고 그 작은 데다가 또 기름이 껴 있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의 췌장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슐린은요 고갈되는 조직이에요. 췌장은 고갈되는 조직이에요. 인슐린을 계속 뿜어내다가 40, 50대가 되면 이제 나 일 못해 하고 나가 떨어지고 고갈이 돼버리면 그때 당뇨가 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어렸을 때야 그렇게 단 거를 많이 못 먹고 자랐지만 지금은 꼬마애들부터 그렇게 맛있는 빵이라든지 탕후루라든지 이런 거 먹고 자라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결국은 30, 40대가 돼서 비만이 되면 췌장이 이제 나가 떨어질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상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제 비만이 안 되게 그리고 탄수화물 양을 줄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좀 충격을 받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원장님, 저는 이것도 항상 궁금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예전에는 스트레스 받으면 살이 쭉쭉 빠졌거든요. 네. 나이가 들면서 이상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찌는.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욕도 없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위장 운동도 활발하지 않고 뭔가 이게 살이 빠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찐단 말이죠. 네.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찌는지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살 빠지던데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저도 20대 때 그랬었으니까요. 네. 의대 시험을 보면은 꼬박 날 셀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살이 한 학기 시험 끝나고 나면 4, 5kg씩 빠졌었어요. 4, 5kg 씩. 다음날 밥도 잘 못 먹겠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스트레스 받으면 저도 살이 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쥐를 실험을 해놓고서 이제 바늘을 이렇게 찔러요. 네. 이게 스트레스 테스트거든요. 몇 번 찌르고 나서 그냥 두면은 얘들이 뭐 이제 살 빠지거나 그럴 수 있는데요. 계속 찌르잖아요. 먹을 건 계속 주면서 얘들한테 긴 시간을 찌르잖아요. 그러면 살이 찝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오래된 스트레스를 이겨내려면 지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먹는 족족 이제 지방으로 축적을 해놓는 겁니다. 네. 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또 진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구석기 우리 조상들의 스트레스를 따져보면 대부분 기아에 시달리거나 추위에 시달리거나 맹수에 쫓기거나 상처가 나거나 이런 것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몸의 지방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분명히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 중에 지방이 없는 사람들은 일찍 죽었을 것이고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빙하기를 거쳐내고서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몸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지방이 축적되게끔 설계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지방이 축적되는 몸이 이제 우리 몸에 기전으로 남아 있는데 그 기전이 또 이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하고 되게 연관이 많거든요.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코티졸이 내장 지방을 쌓는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기전이에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 이제 김 부장한테 혼난 이 대리가 스트레스를 막 받는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혼나요. 막 그렇게 받게 되면은 지금은 그렇게 지방을 안 쌓아도 되는데 옛날에 구석기 시대 때 남았던 그 기전이 그대로 남아서 계속적으로 지방을 축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더 다가올 스트레스에 자꾸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더 오래 살 수 있어. 우리 DNA 속에서 그게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은 우리의 내장 지방을 차곡차곡 쌓는 아주 성실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뱃살이 찌는 아주 기본적인 기전이에요. 모든 알려주시는 팁들이나 정보들이 다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진짜. 네. 비만을 좀 막아주고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는 우리가 소위 슈퍼푸드라고 하는 것들 뭐 많을 텐데요. 네네. 이 중에 정말 탑3 원장님께서 이렇게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늘 이게 슈퍼푸드 4가지를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네. 4가지를 말씀드리거든요. 첫 번째는 아몬드예요. 아몬드는 뭐 어떤 기관에서 연구를 해도 10위 안에 꼽히는 게 슈퍼푸드 중에 속하는데요. 얘는 이제 고단백 식품이면서 아주 좋은 지방을 함유하고 있어서 피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보관이 편하잖아요. 그리고 네. 들고 다니면서 간식으로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아주 좋은 간식이자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블루베리요. 블루베리는 과일이지만 혈당 수준이 상당히 낮고요. 그리고 단맛이 많이 느껴지지만 혈당 많이 안 올립니다. 상당히 좋은 음식이에요. 그냥 한 주먹 정도는 한 끼당 먹어도 되고요. 블루베리 먹고 나면 왜 보라색으로 막 묻죠. 네. 이게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인데 껍질 바로 밑에 있거든요. 얘가 상당히 좋은 항산화제이자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요 보라색 부분 껍질 벗겨내지 마시고 꼭 잘 드시면은 상당히 좋은 음식이 될 수 있고요. 저는 네. 그래서 그래서 무가당 그릭 요거트에다가 블루베리 섞어 먹는 식사를 상당히 선호합니다.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세 번째는 아보카도예요. 네. 아보카도는 여러분들 드셔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포만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못 먹어요. 그래서 한 끼당 반 개 정도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개 정도 먹으면 좀 느끼하기도 하고 좀 배가 많이 부르죠. 근데 이 아보카도에는요 엄청난 좋은 지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단백질, 섬유질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보카도는 슈퍼푸드 중에 아주 최고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고 커피 농장을 갈아엎고 아보카도 농장으로 바꾸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네, 네. 아보카도가 그 정도로 지금 중국 사람들이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고 합니다. 아, 중국에서. 네, 그래서 중국에서만 먹으면 다 독이 나니까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버섯이에요. 버섯. 버섯은 산에서 나는 소고기, 산에서 나는 스테이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버섯은 엄청난 단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버섯은 아주 종류도 많잖아요.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서 고기처럼 먹을 수 있고요. 제가 더 이제 추천드리는 이유는 비타민 D가 부족한 한국인들이 너무 많아요.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더 살이 찌게 되거든요. 근데 버섯은 비타민 D를 상당히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를 이제 음식으로 보충하는 데 있어서 버섯 상당히 좋으니까 버섯을 많이 드시면서 단백질도 챙기고 비타민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릭 요거트에다가 블루베리랑 아몬드랑 네, 그렇죠. 예, 아보카도랑 이렇게 비벼가지고 네. 이렇게 먹으면 정말 최고의 식사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그리고 뭐 식사할 때 붉은 육류 대신에 버섯을 먹으면 또 그것도 최고의. 네, 맞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다 이런 정보들을 알고 있어도 그렇죠. 이제 막 회사 다니고 바쁘고 야근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먹고 이렇게 때울 때가 많잖아요. 편의점에서도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다. 원장님께서 오늘 알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편의점에서 건강한 식사 어떻게 하면 될까요? 편의점에 가면요, 우리가 뭐 라면이라든지 과자 이런 것만 생각이 나시는 분들 많을 텐데 편의점도 잘 이제 이용해 보면은 거기서도 건강을 찾고 다이어트를 잘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제가 추천드리는 건요, 요즘에 편의점에서도 다이어트나 건강을 위해서 나온 샐러드 도시락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샐러드 도시락. 예, 요것들 잘만 이용하시면요, 한 끼 해결도 되고 간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고르실 때는 당성분이 좀 적고 단백질이 충분하고 특히 이제 맛을 내냐고 이제 나트륨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소금기가 좀 적은 거를 잘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달걀이에요. 감동란 뭐 해가지고 그리고 구운 계란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먹으면 좋거든요. 구운 계란도 괜찮습니다. 당독소가 약간 높긴 하지만 괜찮으니까 구운 계란도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음료를 말씀드리면 무가당 두유, 아몬드 브리즈 이런 것들은 저당으로 나온 것들 제가 많이 추천드려요. 두유는 이제 탄수
탄수화물 함량을 꼭 보시고요. 탄수화물 함량이 5g 이하인 것들 많이 있으니까 이제 무가당, 무첨가, 두유라고 써 있는 것들을 골라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이제 스트링 치즈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링 치즈 이렇게 뻗겨서 먹는데 얘는 보관이 편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행 가실 때 갑자기 당 떨어질 때 간식이나 여행 가실 때 챙겨라 하고 말씀드리는 게 무가당 그릭 요거트하고 스트링 치즈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챙겨놨다가 차 안에서 갑자기 배가 고픈데 막 당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을 드시고 치즈 하나 가시면 까서 치즈 하나 까서 먹으면 식감도 상당히 좋고 좋은 유단백을 섭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포만감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드신다면 상당히 좋은 식사가 될 수 있어요. 원장님, 당 독소라는 개념이 생소합니다. 당 독소가 얼마나 안 좋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탄수화물에 대한 얘기들, 정제 탄수화물이 나쁘다는 얘기는 정말 귀가 따갑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와서 당 독소 얘기 이제 조금씩 나오면서 환자분들이 이제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신데, 당 독소 저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당 독소가 뭐냐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우리 몸에서 잘게 쪼개져 가지고 영양소로 다 이용하고 마지막에는 배설이 됩니다. 그게 호흡으로 나오기도 하고 대소변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제 땀으로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이 당 독소라는 녀석은요, 끝까지 분해되지 않고 남아서 최종까지 남아서 우리 몸의 세포에 달라붙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최종 당화 산물 이렇게 얘기하고 AGES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얘는 메칠 글리옥살이라는 독소를 갖고 있어요. 얘의 특징은 뭐냐면요, 모든 세포, 미토콘드리아 레벨의 그 모든 세포에 달라붙어 가지고 그 기능을 못하게 합니다. 얘가 이제 뇌에 가서 이제 달라붙으면 뇌기름을 떨어뜨리니까 치매라든지 파킨슨병 같은 만성 질환을 일으키고, 눈에 가서 달라붙으면 녹내장, 백내장 같은 황반변성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 있고요. 간에 가서 달라붙으면은 지방간이라든지 간 경화를 만들 수 있고, 콩팥에도 달라붙고, 온 조직에 안 달라붙는 데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중년 여성분들이 당 독소가 뭐야? 나는 관심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다가도 이 얘기 한마디 하면은 눈을 번쩍 뜨세요. 뭐냐면은 콜라겐 세포에도 달라붙어요. 그래서 콜라겐 세포를 딱딱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주름이 생기는 겁니다. 노화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당 독소는 노화와 비만 질병의 원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얘는 세포 수준에서 달라붙어가지고 딱딱하게 만들기 때문에 동맥 경화부터 피부 주름까지 다 만드는 이런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당 독소가 이제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도 생기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에 상당히 많아요. 이 당 독소가 많은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면 물 없이 고온에서 튀기고 볶고 구운 음식에 많습니다.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행 가가지고 먹는 직화구이, 그렇죠? 너무 맛있잖아요. 그리고 스테이크 노릇노릇하게 구운 것들, 치킨, 그리고 감자튀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감자도요, 그냥 생으로 먹는 감자에는 당 독소가 거의 없는데 삶은 감자는 약간 높아지는데 튀기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굽고 튀기고 이럴 때 물이 안 들어가면서 굽고 튀기는 것들이 제일 안 좋거든요. 생각해보면은 그래서 오븐이라든지 그 에어프라이어가 썩 좋은 기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쓰는 거에는 조금 주의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물 없이 굽고 튀긴 음식들을 주의하자, 이런 분들 계세요. 치킨은 혈당 안 오르니까 우리 건강에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드시는 분 계시는데, 치킨을 튀길 때 당독소가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껍질 밑에 제일 많이 생기거든요. 이 닭껍질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당독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닭껍질 튀김은 진짜 최악이겠네요. 그렇죠. 맛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당독소가 이게 생기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과정이냐면요, 갈색화 과정을 거쳐요. 갈색화가 뭐냐면 고기가 붉은데 구우면은 노릇노릇하게 구워지잖아요. 빵도 노릇노릇하게 되고요. 이렇게 갈색화가 되면은요, 마이야르 반응이라 그래요.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세요. 마이야르 반응을 일부러 만들어요. 그러면 음식의 풍미가 좋아지고 맛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스테이크 잘하는 집은 잘 굽죠, 적당하게. 근데 이렇게 구운 음식에 당독소가 상당히 많다는 게 문제예요. 달고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흰 설탕을 불에다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열만 하면은 달고나가 되잖아요. 갈색. 그리고 설탕하고 좀 다른 맛이 나죠. 고소하면서도 맛있는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요것이 바로 이렇게 갈색화가 되면서 바뀌는 마이야르 반응입니다. 이것이 당독소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당독소가 이런 것이니 환자분들께는 이제 굽고 튀기고 이런 것들 먹지 마시고, 또 기본적으로는 당 성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에 당독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탕후루라든지 이런 것들에 당독소가 많다고 제가 정말 많이 강조를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피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당독소를 피하면서 우리가 다이어트도 좋은 음식을 먹느냐 그러면은 굽고 튀기
튀기고 이런 음식 말고 삶고 데치고 무치는 음식이 훨씬 좋은 거예요. 나물 무침이라든지 신선한 과일, 야채, 샤브샤브가 최고입니다. 수육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드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회식은 꼭 샤브샤브나 수육 같은 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쌈은 되게 괜찮아요. 보쌈 이런 거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는 삶을 때는요 물이 100도밖에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삶아지니까 당독소가 적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비드는 더 좋겠죠. 그리고서 우리가 에어플라이어 같은데 온도를 올리다 보면요 아주 높게 올라가는 경우는 400에서 700도까지 올라가요. 이때 당독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당독소가 위험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이런 음식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어요. 뭐 감자튀김 하면 먹을 수 있죠. 그런데 되도록이면 저 음식이 당이 많은 음식이 아니더라도 튀기고 볶은 음식이니까 조금 피해야겠다 생각하고 고기를 먹을 때도 되도록이면 삶아서 먹는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습관들을 계속 들이면은요 당독소가 이제 체크를 하면은 나오거든요. 3.맥 이렇게 올라갔던 분들도 1.5 이하로 쭉 떨어져요. 그래서 당독소를 저감하는 이런 습관을 들인 사람들은요 피부가 좋아지고요 주름도 없어지고요 혈색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피부 노화에 상당히 나쁜 역할을 하는 게 당독소예요. 모든 여성분들의 로망인 밝은 피부, 맑은 피부, 그다음에 주름이 없는 피부를 갖는 데는 이 당독소 없는 음식을 적극 먹는 게 중요하고요. 저도 정제탄수화물 줄이고 당독소 줄였더니 피부가 많이 좋아졌던 소리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원장님 좀 이렇게 물광 피부라고 하죠. 네. 우리가 피부가 정말 그러세요. 저도 그 당독수증을 하는 기계를 학회에서 처음 보고 재봤을 때 깜짝 놀라서 되게 높았었어요. 그때 옛날에 안 좋게 살았을 때. 근데 막 생활을 바꾸고 최근에 재보면은 거의 제 나이의 최저 수준으로 나옵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원장님 그러면 그렇게 식단을 바꾸고 그렇게 하는 거를 어느 정도 하면 조금씩 몸의 변화나 피부나 이런데 표가 나고 이렇게 변화가 생길까요? 네, 그게 뭐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네. 3 내지 6개월만 하셔도 상당히 많이 좋아지세요. 몇 년씩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이 좋아집니다. 3에서 6개월만 해도 이 측정하는 게 현재로서는 피부에 측정하는 게 유일한데 피부 측정은 그거보다 더 오랜 기간을 얘가 대표를 해요. 네. 반영을 하기 때문에 피부 측정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 네. 스스로 몸이 좋아진다는 느낌은 바로 받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캠핑 가면서 살찌시는 분들이 간혹 오시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캠핑은 좋은데 구워 먹지 마시라 하고서 이제 식생활을 바꾸라고 말씀드리면 상당히 많이 좋아지는 거 봅니다. 네. 정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비만보다 마른 비만, 소위 올챙이형, 팔다리는 가늘고 배는 나오는, 이건 사실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나이가 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 이 마른 비만이 안 좋다라는 거는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마른 비만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혹시나 본인이 이제 마른 비만 체형이거나 그렇게 되고 있다, 혹은 그렇게 된 지 오래됐다, 어떻게 관리하면 나은지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른 비만도 아까 나이살하고 비슷하게 공식 의학용은 아니에요. 네. 근데 실제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마 조만간 마른 비만이라는 말이 근감소증과 비슷하게 공식 명칭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감소증도 공식적인 의학 용어가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마른 비만은 뭐냐면 우리가 늘 아는 거랑 똑같아요. 겉으로 봐서는 괜찮은데 분석을 해보면 지방은 너무 많고 근육은 너무 적으신 분들, 그러다 보니 팔다리는 가늘고 배만 볼록한 거미형 인간, 이티형 인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비만 치료를 해온 지가 한 25년 정도 되는데 그 초기에 제가 봐왔던 비만 양상과 지금 비만 양상에서 제일 많이 제가 느끼고 있는 게 마른 비만 환자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청소년, 젊은 층, 뭐 중장년층 할 거 없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이제 소비하려고 하는 이 마케팅 전략에 우리가 또 정제된 탄수화물 많이 먹고 또 배달 음식 속에는 또 여러 가지 트랜스 지방도 많고 또 당분 성분도 많고 당독소도 많다 보니까 이게 지방을 점점 축적하는 몸으로 가는 거예요. 인바디 검사를 딱 해보고서 지방이 많고 근육이 너무 적으신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점쟁이처럼 얘기를 합니다. 환자분께서는 다이어트 하실 땐 주로 굶으셨고 운동은 거의 안 하시면서 고기 종류는 별로 안 좋아하고 주로 채소나 탄수화물류를 많이 드시는군요. 또 좀 예민하면서 수면도 푹 못 주무시는군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 말씀을 하세요. 대부분 비슷해요. 대부분 이런 분들이 입이 짧아요. 젊은 여성분들 중에 깡마르시고 이런 분들 중에 마른 비만 환자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되게 그런 분들 젊은 어렸을 때부터 입이 짧아서 많이 못 드셨던 분들, 뭐 고기 잘 먹고 계란 잘 먹고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마른 비만이 될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마른 비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스스로 자기가 비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으면 오태가 잘 나요. 그 숨겨지는 거를 숨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장 비만이 점점 쌓여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반적으로 근육이 많고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성인병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과 이런 분들 많아요. 제 환자분들 중에 이제 60대가 넘어가신 이제 어머님들이 오시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나는 말랐는데 왜 당뇨 전 단계가 나이가 들어서 생기고 콜레스테롤도 이렇게 높아지고 왜 이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 어김없이 체성분 검사를 해보면 근육이 너무 적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방만 많고 그 지방이 또 내장 지방으로 쌓여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사 유연성이 떨어졌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대사 유연성은 뭐냐면 우리 몸에 탄수화물이 많을 때는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쓰다가 탄수화물이 안 들어오면 지방을 태워서 또 에너지로 쓰고 이렇게 만능 스포츠맨처럼 몸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단맛 나는 음식 좋아하고 입이 짧고 이제 고기류 안 드시고 하다 보니까 근육이 적다 보니까 다이어트만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서 또 돌아와서는 또 옛날같이 먹게 되면 또 지방이 찌는 거예요. 계속 악순환의 반복, 요요현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큰 문제는 젊을 때는 그래도 몰라요. 그냥 젊으니까 그냥 지내다가 40, 50대 넘어가시면서 각종 만성질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근육이 너무 부족해지니까 이제 근감소증에 시달리게 돼요. 조금만 넘어져도 크게 다치고 그리고 한번 누워있게 되면 근육만 쪽쪽 빠지게 되죠. 그래서 고혈다공증 유병률도 훨씬 높아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이 건강한 중년과 노년을 맞으시려면요. 지금부터라도 0.1kg라도 근육을 늘리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분들은 대사 유연성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운동을 하면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빠지고요. 먹으면은 근육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방이 쪄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바꾸려면 수년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노력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제된 탄수화물 줄이시고 단백질 충분히 드시고 또 하나는 이제 스트레스하고 수면에 대한 얘기를 제가 꼭 드리는데 스트레스하고 수면은 결국은 두 개가 똑같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성장 호르몬을 낮추고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혈당도 잘 조절이 안 되고 그리고 내장 지방을 자꾸 쌓는 몸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대부분 이제 예민하십니다. 조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고 스스로만의 취미 생활 하시고 뭐 종교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잘 찾고요. 충분히 내가 유튜브 보다가 밤새우는 게 아니라 충분히 잠잘 시간 되면 충분히 자야 돼요. 이 현대인들은 마른 비만이 제일 심각하지만 이 마른 비만 말고도 모든 비만이 이제 수면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그런 수면을 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